서기 2008년 적벽. 조조는 백만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하통일이 코앞이었습니다. 북쪽은 이미 그의 것이었고 남쪽의 손건과 유비는 그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화살처럼 날아온 불길이 그의 전함을 집어삼켰고 백만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화영도라는 좁은 길목에서 관우를 만났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재미있지 않은가? 역사는 그를 간신, 역적, 난세의 간웅이라 불렀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는 그를 철저한 악역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조입니다. 악인으로 낙인 찍힌 한 남자의 선택. 그 선택이 만들어낸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태어날 때부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등은 환관이었습니다. 후한말, 환관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남성성을 잃은 자들, 황제의 침소를 드나들며 권력을 탐하는 자들. 선비들은 환관을 인간이야로 취급했습니다. 조조는 그 환관의 손자였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그는 명문가의 자제들 사이에서 언제나 환관의 자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조조는 방탕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사냥을 다니고 술을 마시고 말썽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환관의 손자답게 쓸모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봤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원소, 장막, 하진. 이들은 모두 훗날 천하를 뒤흔들 인물들이었습니다. 허소라는 인물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안목을 가진 자로 그의 평가는 곧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젊은 조조가 허소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허소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태평한 세상이라면 유능한 신하가 되겠지만 난세라면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호한 말이었지만 조조는 이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난세가 오면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예언처럼 들렸으니까요. 20살, 조조는 낙양의 하급관리로 출사했습니다. 북부이라는 치안을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날부터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당시 낙양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환관들과 그 친척들은 밤거리를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역대 북부이들은 눈 감아주기 일쑤였습니다.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오색봉을 세웠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통행금지를 어기는 자는
이 봉으로 때려 죽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놀랐습니다. 설마 진심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환관 건석의 숙부가 밤에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조조가 어떻게든 눈 감아줄 거라 여겼습니다. 환관의 손자인 그가 환관의 친척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조조는 오색봉으로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낙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관들은 분노했고 선비들은 경악했습니다. 조조는 곧 파직되었고 지방의 작은 현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온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환관의 손자가 환관의 친척을 죽였다. 이것이 조조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낙인을 스스로의 칼로 지워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환관의 손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관리라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대신 서리라. 이 구호 아래 수십만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후한 왕조는 골물대로 골문 상처였고 황건적은 그 상처를 찢어 발긴 칼날이었습니다. 천하가 흔들렸습니다. 조정은 각지의 군벌들에게 토벌령을 내렸습니다. 조조도 기병대장으로 임명되어 출정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군사는 고작 5천. 하지만 조조는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난세가 왔다. 허소가 예언한 그 난세가. 조조의 토벌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잔인했습니다. 항복한 적병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건적이 주둔했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항복한 자들까지 죽여야 하냐고. 그들도 굶주림에 못 이겨 따라 나선 농민들이 아니냐고. 조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난세의 자비는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이라고. 오늘 살려준 적병이 내일 다시 칼을 들 것이라고. 빠른 안정이 더 많은 목숨을 살린다고. 조조가 옳았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황건적의 잔당들은 각지에서 약탈과 사륙을 일삼았습니다. 관대하게 대했던 다른 군벌들의 영토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조의 잔인함은 빠른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황건적 토벌로 조조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제남국 상이라는 지방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호족들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권력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189년 더 큰 혼란이 왔습니다. 영제가 죽었습니다. 어린 황제 소제가 즉위했지만 실권은 환관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대장군 하진이 환관들을 제거하려 했고 환관들은 하진을 죽였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동탁이라는 서쪽 변방의 군벌이 낙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옹립했습니다. 황제는 이제
동탁의 소나기에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동탁은 그를 회유했습니다. 효기교위라는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동탁의 진영에 들어가면 앞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탁에게 붙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조조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낙양을 빠져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사제를 털어 군사를 모았습니다. 5천의 병력. 동탁의 20만 대군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천자를 받들어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조조는 평생 황제를 옹립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에 명령했지만 끝내 스스로 황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된 것은 조조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원소, 원술, 공손찬, 손견, 각지의 군벌들이 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황제를 구하겠다는 의병이었지만 실상은 각자의 이익을 노리는 군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낙양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동탁군과 마주하자 멈춰섰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며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나서서 피를 흘릴 것인가? 누가 희생하고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조조만이 군사를 이끌고 동탁군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변수에서 벌어진 전투. 조조군은 분전했지만 숫자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참패했습니다. 군사의 대부분을 잃었고 조조 자신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망치는 조조의 뒷모습을 보며 원소가 비웃었습니다. 저런 무모한 자가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고. 하지만 역사는 달리 기록했습니다. 연합군은 결국 내분으로 흩어졌고 동탁은 부하 여포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는 진짜 난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군벌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유일하게 싸웠던 그가. 조조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숭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부자였습니다. 서기 193년 조조는 도겸이라는 군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연주 지역을 두고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조숭은 낙양에 있다가 아들에게 가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일행은 100여 명이었고 수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여백사, 서주 땅 안에 있는 작은 현이었습니다. 그곳의 태수 장계가 조승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환대였습니다. 술과 음식이 차려졌고 안전한 숙소가 제공되었습니다. 조승은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장계는 조승 일행을 몰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수레에 실린 금은보화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조조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모두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조는 미쳤습니다.
그는 도겸과의 전쟁을 잠시 멈추고 군사를 돌렸습니다. 서주로 향했습니다. 장계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계는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서주 전체를 응징하려 했습니다. 서주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마을마다 들이닥쳤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집을 불태웠고 가축을 죽였고 우물을 메웠습니다. 사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수가 시체로 막혔다. 시수라는 강에 시체가 너무 많아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백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서주 땅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광기일까요? 조조의 부하 중에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장악했을 때 조조와 함께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조조의 의병에 가담했고 그의 책사로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진궁은 서주 학살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학살이라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천하를 얻는 길이 아니라고. 조조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들의 도리라고. 서주가 장계를 숨겨줬으니 서주도 같은 죄라고. 진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조를 떠났습니다. 여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조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서기 198년 조조는 하비성에서 여포를 포위했습니다. 100일간의 포위 끝에 성이 함락되었고 여포와 진궁이 잡혔습니다. 조조는 진궁을 보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진궁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떠났는가? 진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난세를 평정할 능력은 있지만 백성을 사랑할 마음은 없소.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과거는 있겠다고,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고. 진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섬기느니 차라리 죽겠소. 조조는 진궁을 처형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 명령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서주 학살. 이것은 조조의 일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후회했을까요? 사서는 그의 후회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후 조조는 군율을 더욱 엄격히 하여 약탈을 금하고 백성을 보호하게 했다. 복수의 광기가 지나간 뒤 조조는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지나간 지역에서 약탈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병사는 신분을 막론하고 처형했습니다. 난세의 군벌 중에서 조조의 군대만큼 군율이 엄격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실용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백성들의 지지 없이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진궁의 말이 조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그 말이. 서기 196년 조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제를 맞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헌제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동탁이 죽은 뒤 그의 부하들이 황제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낙양은 불타 폐허가 되었고 황제는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호위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천자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조의 참모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순욱은 찬성했습니다. 천자를 모시면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자의 이름으로 내리는 명령을 누가 거부하겠느냐고. 어떤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황제는 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고 모셔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조조는 결정했습니다. 황제를 모시겠다고.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헌제를 맞으러 갔습니다. 낙양 폐허 근처에서 황제 일행을 만났습니다. 황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수레도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옷을 바쳤습니다. 황제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허창으로 모셨습니다. 새로운 수도였습니다. 낙양보다 작았지만 안전했습니다. 궁궐을 지었고 조정을 다시 꾸렸습니다. 황제는 이름뿐이었지만 형식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에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령한다. 후세 사람들은 조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자신의 야망을 채웠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조는 황제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진히 모셨습니다. 황제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실권은 조조에게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왜였을까요? 명분 때문이었을까요? 조조는 명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난세의 힘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황제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조조는 정말로 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시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 나라의 신하라고 여겼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라고. 둘 다였을 것입니다. 명분도 필요했고 진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심가이면서 동시에 충신이었고 냉혹하면서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허창 천도 이후 조조의 세력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내리는 명령은 강력했습니다. 다른 군벌들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부하면 역적이 되니까요. 원소가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강력한 군벌인데 조조가 황제를 끼고 위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원소와 조조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도대전입니다. 하지만 관도로 가기 전 조조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둔전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난세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농민들이 죽거나 도망쳤고 밭은 황폐해졌습니다. 군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밭을 갈고 전쟁이 있을 때는 싸우게 했습니다. 또한 유민들을 불러 모아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수확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둔전제는 성공했습니다. 조조의 영토에서는 식량이 풍족해졌습니다. 군사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백성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른 군벌들은 약탈로 식량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약탈은 한계가 있습니다. 백성이 도망가면 더 이상 약탈할 것이 없습니다.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정착시켰고 그들이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조조의 힘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당장의 이득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허창. 그곳에서 조조는 황제를 모시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천하통일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소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서기 200년, 조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소, 사세삼공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예이자 화북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의 군사는 10만이 넘었고 영토는 조조의 3배였습니다. 물자, 인재, 명분, 모든 면에서 원소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조의 부하들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밀히 원소에게 내통하며 뒷길을 마련했습니다. 원소군이 관도로 밀려왔습니다. 10만 대군의 행군은 땅을 흔들었습니다. 조조는 관도에 진을 쳤습니다. 군사는 1만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은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원소는 조조를 압박했습니다. 토산을 쌓아 성 안을 내려다보았고 화살을 비오듯 쏟아부었습니다. 조조는 방어만 했습니다. 나가 싸우면 숫자에 밀려 전멸할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군량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탈영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조조는 허도히 순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량이 바닥났으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뒤로 물러날까 생각 중이라고. 순욱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원소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실수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조는 버텼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끝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허유, 원소의 모사였습니다. 뛰어난 책략가였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원소에게 계책을 올렸습니다. 조조의 본거지인 허창을 습격하자고.
조조가 관도에서 버티는 동안 뒤를 치면 조조는 무너질 것이라고. 원소는 거부했습니다. 정면 대결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허유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계책을 무시하는 원소에게 실망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이 죄를 지어 원소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유는 밤을 틈타 원소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조조군은 의심했습니다. 적의 모사가 투항한다? 함정 아닌가? 죽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조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맨발로 뛰어나가 허유를 맞이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허유와 조조는 젊은 시절 친구였습니다. 허유가 말했습니다. 원소의 군량이 모두 오소에 있소. 그곳을 치시오. 군량을 잃으면 원소군은 무너질 것이오. 조조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직접 정예병 5천을 이끌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부하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고, 설사 진짜라 해도 대장이 직접 갈 필요는 없다고. 조조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대장이 직접 가지 않으면 병사들이 목숨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밤새도록 달려 오소에 도착했습니다. 원소군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군은 불을 질렀습니다. 군량 창고가 불타올랐고 원소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소가 소식을 듣고 구원군을 보냈습니다. 조조는 포위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원소의 구원군이, 뒤에서는 오소 수비대가 공격했습니다. 조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 안장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오소가 함락되었습니다. 군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원소군은 무너졌습니다. 10만 대군이 군량 없이는 그저 굶주린 군중일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쳤고 장수들은 항복했습니다. 원소는 겨우 몸만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관도대전. 1만이 10만을 이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조는 원소와 내통했던 부하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원소에게 붙으려 했던 자들의 증거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이들을 어찌 하겠느냐고, 역적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조는 편지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나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소. 그들이 뒷길을 준비한 것을 어찌 탓하겠소. 이것이 조조의 방식이었습니다. 냉혹하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와 처벌할 때를 구분했습니다. 배신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관도대전의 승리로 조조는 화북을 손에 넣었습니다. 천하의 절반을 얻은 것입니다. 원소는 2년 뒤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들은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제 조조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남쪽뿐이었습니다. 손권과 유비. 그들을 제압하면 천하 통일이었습니다. 서기 208년 가을,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실제로는 30만 정도였지만 소문은 100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문만으로도 적을 위축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조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관도에서 원소를 꺾었고 북방을 평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남의 손건과 형주의 유비뿐이었습니다. 둘을 합쳐도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강을 건너치겠다고. 하지만 손건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와 손을 잡았습니다. 조조는 비웃었습니다. 오합지졸들이 뭉쳐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적벽에 도착했습니다. 장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고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조조의 부대는 대부분 북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자 병사들이 배멀미를 했습니다. 전투력이 떨어졌습니다. 조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했습니다.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모들이 우려했습니다. 배를 묶으면 움직임이 둔해진다고, 화공에 당하면 위험하다고. 조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겨울인데 무슨 화공이냐고. 바람이 북서풍인데 어떻게 우리 쪽으로 불을 보내겠느냐고. 그날 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조는 불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바람의 변화일 뿐이라고.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이 움직였습니다. 화선이 다가왔습니다. 배에 기름과 불쏘시개를 가득 실은 배들이었습니다. 조조군은 처음에는 항복하러 오는 배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화선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동남풍을 타고 불길이 조조군의 전함으로 날아왔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배들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한 척이 타면 옆배로 불이 옮겨 붙었고 또 그 옆배로 번졌습니다. 장강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익사했습니다.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비명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조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 자랑하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배에서 내려 육지로 도망쳤습니다. 연합군이 추격했습니다. 조조는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옷은 젖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위양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용도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진흙탕이었고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조조는 그곳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관우가 나타났습니다. 유비의 의형제이자 천하에 둘도 없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조를 죽이기에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싸우자니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도망가자니 길이 막혔습니다. 조조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재미있지 않은가?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높은 관직을 주었고 적토마를 선물했으며 관우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관우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관우는 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비켰습니다. 조조는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관우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갚겠소. 하지만 조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천하의 꿈이 멈췄다는 것을. 적벽.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조의 교만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배를 묶은 것도, 화공의 위험을 무시한 것도 모두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이겼습니다. 관도에서의 승리가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운명조차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바람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조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갈량의 지략을, 주유의 결단을, 관우의 의리를 무시했다는 것을, 숫자만 믿고 자신의 경험만 믿었다는 것을. 적벽은 조조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남쪽을 대규모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더 신중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천하는 삼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위, 촉, 오. 조조는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쪽을 다졌고 군사를 훈련시켰고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기 220년, 조조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66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조조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았던 향료와 비단을 후궁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업에 묻어라. 검소하게 묻어라. 나는 한 나라의 신하로 살다 간다. 조조는 위왕이 되었지만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된 것은 조조가 죽고 난 뒤였습니다. 조조는 악인이었을까요?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적을 제거했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재를 등용했고 백성을 보호했으며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화북은 안정되었고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간웅이라 불렀습니다. 간사한 영웅. 악인도 선인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 조조의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노력이 부캐에 이르러도 뜻을 잃지 않았네. 해가 저물어도 황혼의 노을은 아름답네. 그는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시를 썼고 정치를 했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난세에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까?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자로 만들까? 조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악인으로서가 아니라 난세를 살아낸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조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조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남자 유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인의를 내세웠지만 끝내 천하를 얻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금까지 모래시계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